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직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허봉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또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허 씨는 평생을 가정과 자식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도 여유로웠던 시절도 허 씨의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웠어도 자식들의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자식들조차 그랬습니다. 부모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신들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했고 부모 삶보다도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니 눈에 불을 켜고 돈 타령을 하고 당연히 부모가 아이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30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여전히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결혼까지 다 시켜놨는데도 여전히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부모의 상황이나 심정 같은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은 어딨느냐 묻는 자식도 육아를 부탁하는 자식도 지긋지긋했습니다. 허 씨는 스스로에게도 뒷전이었던 자신의 인생을 뒤늦게나마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식을 이 정도로 뒷바라지했으면 할 만큼 했습니다. 남편도 떠난 마당에 스스로를 챙길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식들 곁을 떠날 때가 온 것이었죠. 허 씨는 아들이 하나, 딸이 둘 있었습니다. 결혼 초 어려운 형편에도 셋이나 낳아 갖은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허 씨와 남편은 평생을 아끼며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워낙 가난했던 탓에 결혼할 때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 씨 부부는 자식들만은 그런 어려움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풀린 훗날에도 늘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졌을 때조차도 말이죠. 아꼈다가 싸질머지고 가. 좀 새 옷도 사 입고 그래. 맨날 그 조끼만 입고 있더라. 옷을 왜 사? 멀쩡한 거 입으면 되지. 있는 것들이 더해요. 냅둬. 다 나중에 자식 물려준다고 저러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뭐하러 애를 셋이나 낳아. 둘이나 셋이나. 허 씨의 친구들이 혀를 찼습니다. 이제 하나둘 결혼한다고 하면 식겁하겠네. 돈 많이 들어. 너 근데 노후 자금은 꼭 남겨놔야 해. 먼저 자식들을 결혼시킨 친구가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노후 자금도 없이 퍼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은 얼마 안 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집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보태준다잖아. 서울 집값 모르세요? 그러는 너는 서울 집값 모르냐? 어떻게 집 한 채 사달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들 결혼시키면서 그 정도도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정도를 쉽게 내줄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
자식이 너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결혼을 앞둔 큰아들이 남편과 언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허 씨도 남편도 최소한 노후 생활을 할 정도는 남기고 자식들에게 전부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이상을 바랐습니다. 형편껏 보태야지. 집을 좀 작은 데로 옮기시면요? 우리가 말이냐? 네. 요즘엔 그렇게들 해요. 어차피 두 분이서만 사는데 넓은 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집까지 팔아서 결혼 자금을 보태라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허씨 부부가 아들 결혼할 때 집값에 보태라고 도와주긴 했지만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전세를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1억 5천을 보태주고도 신씨 부부는 한동안 아들 며느리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딸이라는 이유로 오빠보다 적게 해주진 않을 거지?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둘째 딸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차별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정말로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자식들 결혼도 못 시키는 시대인 듯 했습니다. 엄마 아빠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그건 옛날에 힘든 시절 얘기고. 요즘 누가 그렇게 결혼해? 안 하고 말지. 자식들은 부모의 지원에 고마운 감정을 갖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남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 해줬다더라, 1억이 넘는 외제차를 선물해줬다더라 하며 비교하기 일쑤였습니다. 고생을 모르도록 키웠기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1억 5천이라는 돈을 모으려면 얼마나 피와 살을 깎는 노력이 필요한지 아들, 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탈하게 자라, 무탈하게 직장 생활하다 결혼했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성은 바르게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남들에게만 그렇게 보였지 부모에게까지 바른 자식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굴 탓하겠어? 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지. 그래도 자식인데 품고 가야겠지. 남편이 어느 날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막내 딸까지 시집을 보낸 뒤였습니다. 몇 년간 자식들 셋을 결혼시키며 남에겐 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 다 이런 과정을 겪나 싶었지만 이 정도로 지독하게 자식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본 사람은 흔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돈 때문은 아니었고 사돈네와의 문제나 상견례 때문에도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끝나고 이제 되었다 싶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씨 부부가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시킨다고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으세요? 명절에 찾아온 아들이 밥 먹다 말고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집값도 오르고 있고 얼마 전에 오피스텔도 하나 사셨다면서요? 허씨가 떠벌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을 다 보내고 나니 허씨 부부도 경제적으로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운도 따라줬고 말이죠. 이대로만 지내면 노후엔 좀 편안하게 살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었죠. 돈 좀 벌린다더니?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더 투자를 해야 더 발전이 있죠. 빌려주면 언제 갚으려고? 이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남편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자식에게 베풀었을 텐데 여러 일을 겪다 보니 남편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망설이는 듯 하다가 1년 안에 갚겠다고 했고
남편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아들 때문에 팔자에도 없는 빚쟁이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선우한테 전화해봤어요. 근데 선우 엄마가 대신 받더라고. 선우 엄마가? 근데 웬일로 그렇게 오래 통화했어? 안 그래도 사업 어려운데 돈 독촉한다고, 서운하다고. 허 씨의 말에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돈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참 소희 오기로 했어요. 소희가? 저녁 먹고 간대? 응, 아이 생긴 기념으로 파티하자고. 최근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파티까지는 아니고 허 씨 집에 와서 맛있는 것 먹으며 축하를 받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딸이 식사를 하면서 허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기 보는 거 별로 걱정 안 되는데? 엄마가 해줄 거잖아.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에 허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 낳으면 엄마가 다 키워줘야 해. 알겠지? 엄마가 어떻게 봐? 친정엄마가 봐주지 누가 봐줘 그럼? 네가 봐야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도 딸은 허 씨의 말을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워?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엄마가 키우지 누가 키운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육아를 도울 상황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말이죠. 엄마 무릎 때문에 애 들었다 놨다 못해. 무릎이 왜? 하지만 오랫동안 주사도 맞아가며 치료하는 허 씨의 관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게 된 뒤에도 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럼 나 일은 어떻게 해? 정 힘들면 사람을 쓰던지 해야지. 돈이 썩었어? 다들 친정엄마가 봐줘.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에 맞벌이 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우란 거야? 부모 도움 없이. 그렇다고 아픈 몸으로 애를 돌봐달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딸은 투덜투덜 됐습니다. 옆에 있던 사위도 불편한 기색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계속 허 씨를 들들 볶았습니다. 당연히 봐줄 줄 알고 큰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심란했습니다. 딸이 임신한 것이 허 씨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안 먹고요? 배가 살살 아프네. 신경 쓰니까 그렇지. 허 씨만큼이나 예민해진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자식들 생각에 잠도 잘 못 자는지 새벽에도 자꾸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식사까지 잘 못하니 허 씨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막내딸이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허 씨 부부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뭐? 허 씨는 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경악을 했습니다.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때 이혼을 언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허 씨는 누가 듣는 것도 아닌데 목소리를 죽여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게 중요한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도 3개월 됐어. 어떻게 처음부터 맞을 수가 있어? 같이 살면서 맞춰보는 거지. 왜 김서방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사위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 나열하며 흉을 받습니다. 허 씨가 들어보았을 때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막내딸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얼굴이 벌개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허 씨는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라 말아라 할 것은 아닌 듯 해서 그러고 말았습니다. 허 씨가 같이 살아본 게 아닌 이상 딸과 사위 사이의 일을 속속들이 알지 못할 테니 말이죠. 그 뒤로 딸은 이혼을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산다고 그랬다가 하며 그 화풀이를 허 씨에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허 씨도 지쳐서 이혼을 하려면 해라 할 정도였죠. 그 와중에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했고 둘째 딸도 자꾸만 전화를 해댔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부모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어. 어느 날 남편과 식사를 하며 허 씨가 푸념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해. 우리 자식인데. 그렇게 자식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내 자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답답하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몇 달 되지 않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못 자는 게 스트레스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도 빠지나 보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위암 말기였습니다. 남편은 힘겹게 투병을 하다가 너무나도 갑자기 허 씨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이후로부터 허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그 아빠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말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고선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아들을 허 씨가 의아하게 바라보았죠. 아버지 보험 여러 개 들어놓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허 씨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모르고 아들은 주저리 했습니다. 보험금 받으셨어요? 기가 차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허 씨가 아무 말도 없자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재촉했습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사정 급한 거. 아들은 도대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때마다 사정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순간까지도 그 사정이라는 것이 더 급한 모양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울던 모습이 지금은 아주 말끔했습니다. 자식들의 애도 기간은 참으로 짧았죠.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부모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출산을 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딸은 수시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아빠 밥도 안 차려줘도 되니까 잠깐 우리 집에 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서 곧 별거하게 될 것 같은데. 엄마 집으로 갈게. 그리고 자식 셋 중에서 혼자 남게 된 부모의 안부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허 씨는 지쳤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남편의 물건들도 정리가 됐다 싶을 때쯤 자식들이 다 같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카드 대금이 나가는 통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허 씨가 관리했습니다. 부동산도 전부 허 씨의 앞으로 되어 있었고 말이죠. 매정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허 씨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부모의 삶 자체가 자식에게는 모두 뒷전인 듯 했습니다. 세 자식들은 찾아와서 각자 자기 얘기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생활에 불편함은 없는지, 외롭지는 않은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은 듯 했습니다. 이만 돌아가 봐라. 피곤하다. 허 씨는 힘없이 자식들을 물렸습니다.
용건이 끝나지 않았다며 가지 않으려는 자식들을 억지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거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고 연락하던 자식들도 허 씨가 남편을 잃고 시름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저들끼리 말을 맞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남편이 아닌 자식들이었죠. 허 씨는 거의 한 달가량을 자식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폐인이 된 채로 지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밥 잘 먹고 잘 자고 가끔은 외출도 하고 지냈습니다. 다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깊게 고민하다 보니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도 없었구나 하고 말이죠. 허 씨는 가장 먼저 이 집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씨는 한 달 내내 머리가 터지게 생각한 결과였지만 자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이사를 하신다고요?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그래. 팔리는 대로 이사할 거야. 어디로요? 경기도로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태어난 곳이 수도권이라 더 내려갈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인들도 거의 근처에 있었고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좀 생기겠네요? 아들의 머릿속엔 오로지 돈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정답을 말했습니다. 허 씨가 경기도로 이사하려는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남은 돈, 저희도 좀 나눠주세요. 돈을 맡겨놓기라도 한 듯이 말하는 아들. 하지만 허 씨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떼줄 테니까 네가 엄마 데리고 살래? 그러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고 네 아빠도 없이 혼자 살기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허 씨의 눈을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선우 엄마도 있고,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아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본래라면 징글징글할 정도로 돈 타령을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한동안 방문이 뜸했죠. 허 씨의 집은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금방 팔렸습니다. 이사 날짜를 넉넉하게 잡고 새로 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교통이 나쁘지 않은 위치의 작은 아파트를 살 생각이었죠. 엄마, 이사하면 우리 애를 어떻게 봐준다는 거야? 나 얼마 안 있으면 복직해야 해. 엄마가 언제 애 키워준다고 했어?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고. 나도 봐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나도 일해야지. 부모가 둘이고 애는 하나인데 왜 못 키워? 그게 쉬웠으면 애초에 부탁도 안 했겠지. 엄마는 딸 걱정되지도 않아? 손주 보고 싶지도 않고? 걱정되지 않느냐는 말을 딸의 입으로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아무래도 역지사지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일도 안 하면서 애 좀 봐주면 어때서 그래? 그러는 너는 일도 하는데 돈 벌어서 도움 있어. 왜 그렇게 매정해? 그리고 소진이도 난리 났어. 소진이 이혼하면 같이 살기로 했다며? 그렇게 갑자기 이사해버린다 그러면 어떡해. 소진이 엄마 따라서 이직해야 되나 걱정하잖아. 왜 이렇게 중요한 걸 자식들이랑 의논도 없이 결정하느냐고. 같이 산다고 한 적 없다. 너희 인생은 제발 너희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허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놓았던 오피스텔 하나는 남겨놓았습니다. 다달이 생활비는 들어와야 하니 말이죠.
혼자 살기 딱 좋은 경기도의 소형 아파트를 사니까 차익이 1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값이 꽤나 오른 덕이었습니다. 투자를 하든 어떻게 하든 나중 문제였고 일단 모든 돈을 통장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이사를 해버릴 줄은 몰랐던 것 같았고 또 그만큼 많은 돈이 생길 줄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돈 타령이 시작됐죠. 허씨는 자식들의 성화를 전부 무시했습니다. 이젠 자식들을 알았습니다. 부모만의 사랑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정작 사랑받은 자식들은 저들밖에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그렇게 키운 탓일 테니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허씨는 새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이사했는지조차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째? 때깔이 고운데? 그래? 10년은 젊어 보이네. 혼자 사니까 더 좋은가 봐. 그러게. 웬일로 소고기를 먹자고 불러? 그냥 나한테도 좀 쓰면서 살려고. 로또 맞았어? 그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정도의 여유는 있었지만 아끼는 게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눈에는 궁상맞아 보인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 허씨가 달리 보인다면 그건 혼자 살아서가 아니라 자식들과 떨어져서였습니다. 허씨는 더 이상 자신에게 아끼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사입고 좋은 거 먹고 스스로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요즘 운동도 다녀. 무슨 운동? 매일 30분씩 나가서 걷기 하고. 아, 그저께 헬스장도 등록했어. 헬스장? 그 말에 친구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냐면서 남사스럽다고 했죠. 모르는 소리야. 헬스장 가봤어? 60대가 절반이야. 뭐? 정말?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허씨도 보고 놀랐으니 말이죠. 어떻게 운동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개인 레슨도 한 달치를 끊어 놓았는데 허씨 같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요즘은 살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운동하는 중장년이 많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절반 정도가 허씨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습니다. 그걸 보고 허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태권도며 피아노며 미술이며 요가며 성인이 될 때까지 안 시켜본 것이 없었습니다. 원하면 뭐든 배우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허씨 스스로를 위한 어떤 것도 해본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지천에 널린 게 헬스장이었는데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도 이 정도의 운동도 할 마음에 여유가 없이 살았습니다. 어쩐지 좋아 보인다? 예. 허씨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인생이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스스로 가꾸고 스스로를 위하여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순이 소리를 듣던 허씨는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말년에 필요한 건 자식들이 아니라 돈인 듯 했습니다. 이마저도 자식들에게 나눠져 버렸다면 혼자 남은 노후가 어땠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돈은 필요해도 같이 살 마음은 없어 보이는 아들이나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둘째, 그리고 제 코가 석자인 막내까지.
셋을 합친 것보다 노후 자금이 있다는 게 더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 허 씨가 원망스러웠는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쩜 자식 생각은 안 나세요? 아들이 시킨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할 말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허 씨가 도와주지 않아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업을 하라고 등 떠민 적도 없었고 도와주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허 씨를 원망하는 며느리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너희 여유될 때 받으려고 전에 빌려줬던 5천만 원 돌려달란 소리도 아직 안 하잖니. 그거면 됐지. 5천만 원이요? 그래. 사업 자금한다고 빌려갔던 거 말이야. 그거는 나중에 사정 좀 나아지면 갚어라. 그걸 받으시게요? 빌려준 돈 안 받는 사람도 있니? 허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소엔 전화도 안 턴 며느리가 돈 달라 그럴 때는 참 부지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허 씨는 편한 노후를 얻은 대신 자식들의 마음을 잃은 듯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있지도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이혼을 해도 눈 하나 깜빡을 안 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니까. 나 복집 미뤘어. 애만 두고 어떻게 일을 해?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다른 부모들은 다 자식들에게 못해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여력이 되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기적인 부모죠. 맞아.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엄마 인생만 즐기며 살아? 누가 그 나이에 헬스장 다니고 쇼핑하고 그러고 살아? 다 손주 키워주고 뒷바라지 해주며 살지. 젊은 우리 인생은 생각 안 해? 엄마가 너희 인생 대신 살아줘? 그만큼 해줬으면 각자 인생 살면 안 되니. 젊은 인생만 가치 있어? 엄마 인생은 생각 안 해? 60 넘으면 다 산 것 같지? 너희도 한순간이야. 눈 감았다 뜨면 내 나이 된다고. 그때 가서 너희들은 너희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래? 100세 시대라고 친다면 아직 3분의 2 정도 온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길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것이었지만 자식들에게 뿌리지만 않는다면 허 씨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허 씨를 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돈 쓸 줄도 모르는 천치라고 생각했죠. 엄마 목표가 뭔 줄 아니? 자식 셋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진 돈 다 쓰고 죽는 거야. 뭐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너희는 부모한테서 졸업을 좀 해라. 나도 너희한테서 이제 독립하련다. 자식하고 등지고 사시다가 나중에 아프면 후회하시게요. 그럼 내가 묻자. 나중에 나 아프다고 매일 전화하고 찾아가면 너희가 받아줄 거야? 내 병수발 들어줄 거야? 그러자 입을 꾹 다무는 셋이었습니다. 질린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봐라. 너희도 각자 사는 게 좋을 거다. 나중에 아픈 엄마 데리고 살고 싶은 거 아니면 엄마 돈도 건들지 말고 엄마 시간도 건들지 말어. 나도 너희한테 기대면서 살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어. 알아서 잘 살다가 아파도 내 돈으로 치료할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살아.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용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허 씨의 자식들에겐 아무런 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허 씨도 자식을 위한 그 짐을 내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노후 자금을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었고 또 힘들다고 울고불고 해도 손주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늙음하게 이혼한 딸 뒤치다꺼리하며 살 생각은 더더욱 없었죠.
허 씨는 비로소 자식들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병수발 들 것인지 으름장을 놓았더니 그럴 생각은 없는지 잠시나마 물러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자식들을 위해 이제는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힘이 있다면 차라리 동네 한 바퀴나 더 도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전기세만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렇게나 나왔어? 누진세 때문인가 보다. 집에서 계속 에어컨 켜두세요? 지우 없을 때도요? 계속 켜두는 건 아니고 잠깐씩 끄기는 하지. 어머님, 그러면 저희 집은 거의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혼자 있는다고 한낮에 에어컨을 끄라는 소리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고성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고 씨는 참 치졸한 이유로 아들 며느리에게 실망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들네 들어와서 살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로 서운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돈을 달라고 했다면 불편하긴 해도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것일 텐데 한여름에 에어컨을 트는 문제로 딴지를 거는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기가 막히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손주를 봐주기 위해 집도 두고 온 부모에게 말이죠. 정말로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게 싫고 사람이 싫으니 트집을 잡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괘씸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상주하는 도우미처럼 부려먹으려는 못된 심보가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애가 어느 정도 컸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살려는 것이겠죠. 구박은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자신이 뭐가 아쉬워 이런 취급을 당하며 아들네에 머물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고 씨가 떠나면 아쉬운 사람은 고 씨가 아니라 아들 내외였습니다. 어리석은 아들 부부는 그걸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고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 씨는 남편의 영향으로 평생 아끼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구두쇠 소리를 들을 정도로 낭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에 없이 시작해서 집도 마련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교육시키는 것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식 둘을 결혼시키기도 했으니 지난 삶을 잘 산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내 한 몸 건사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자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할 때는 둘 다 똑같이 보태줬습니다. 집 한 채씩 떡하니 해주지는 못했어도 어느 정도 부모 역할은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결혼한 지 1년 만에 전세금을 빼서 홀랑 날려먹었습니다. 어쩌자고 그랬어?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희도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린다고 했다가 계속 적자를 메꾸다 못해 얼마 전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던 사람들도 경기가 어려워서 접는 마당에 참 패기가 넘치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잘 살아보려던 것은 알기에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마냥 위로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요. 아들은 잠시 머릿속에서 말을 고르는 듯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에 고 씨의 눈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형편을 생각하자면 작은 집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가거나 월세를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원래 살던 곳보다 더 좋은 전세집으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절반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고 씨에게 보태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자를 덜 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내줄 만큼 여유가 넘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는데 말이죠. 나이 들면서 경제적 능력은 점점 줄어가니 가지고 있는 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보태주니? 월세를 갖다가 이사하거나 좀 작은 집으로 가. 맞벌이 하면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제 애도 생기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런 집에서 살아요? 안정감이 있어야 돈도 벌고 하는 거죠. 그 돈 주면 엄마는 잠도 못 자. 누나 걱정돼서 그러시는 건 아니고요? 누나한텐 제가 잘 말할게요. 딸 성격을 봐선 그런 쪽에는 관심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고 씨의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었고 말이죠. 아들에게 거절한 것은 순전히 고 씨의 노후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누나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는 엄마도 능력 없어. 이 집 대출 받으면요? 뭐? 그건 안 되지. 아니, 생각은 좀 해보고 결정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야. 괜히 기대하게 해서 뭐해. 엄마도 나중에 너희한테 안 기대려고 아끼며 살고 있어.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궁시렁거렸습니다. 고 씨가 돈을 숨겨놓고 안 주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땡전 한 푼 없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네를 좀 더 좋은 집에 살게 하기 위해서 빚까지 질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다른 방법 찾아보자. 고 씨는 끝내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며느리는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었고 아들네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당연한 일인지는 몰라도 아들 내외와는 조금 대면대면 지냈습니다. 그 전에라고 자주 왕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느껴지는 분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도 더 뜸해졌고 방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3, 40분 거리라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올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반년쯤 뒤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왕래를 했죠.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네. 명절이라 그런지 가까운데도 차가 좀 막혀요. 얼른 와라. 배고프다며? 오늘따라 더 푸짐하네요. 임신하면 잘 먹어야 되잖아.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 차린 것도 있지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던 일도 마음에 걸려서 더 신경을 썼습니다. 돈은 못 줘도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난날 일은 다 잊은 듯 굴었습니다. 그래서 고 씨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근데 불 좀 켜고 사세요. 어두워서 눈이 다 침침해지네. 필요한 불은 다 켰잖아. 등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밖에 안 켰잖아요. 그래도 잘 보이잖냐? 아직도 화장실에 불 안 켜고 볼일 보시죠.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뭐. 그렇게 아껴서 뭐해요. 얼마 차이도 안 나는 거. 아들의 말에 고 씨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싫지만 아들이 걱정됐습니다. 너희도 작은 거에서부터 아껴. 그래야 얼른 일어서지. 저희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짝 인상을 찌푸리는 아들.
전기세 1,000원, 2,000원 아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참 아낄 줄을 몰랐습니다. 거기서 더 했다가는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녁을 먹고서 또 다른 용건을 꺼냈습니다. 저희 애기 낳으면요. 그래도 정연이는 계속 일해야 하잖아요. 다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며느리였고 외벌이 할 만큼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 씨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애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애를 어떻게 봐줘? 가깝다고는 해도 한 번씩 오가기 멀지 않은 것이지 매일 왔다 갔다 할 만한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조금 당황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늙어서 치매에 걸리더라도 말이죠. 같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너희도 불편할 거고. 계속 같이 살자는 건 아니고요. 애가 좀 클 때까지만요. 1년? 그 정도로 애가 다 크나요? 어린이집에 4, 5살쯤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진 3, 4년을 같이 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얼른 그러자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도 집에만 계시면 적적하잖아요. 사실 늘 집에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보기엔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부탁은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고 씨가 뜨끔했습니다. 돈은 못 줘도 손주는 좀 봐달라는 말을 애둘러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해? 어차피 다시 돌아오실 텐데 그때까지 월세를 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생활비도 하고 좋죠. 일 좀 안 하셔도 충분히 사시잖아요. 그 말은 나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가구도 전부 두고 개인 집만 챙겨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가구나 가전이 있는 상태로 월세를 구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하면 조금 찜찜하기도 했지만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 씨는 3년 정도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만삭일 때 부동산에 세를 내놓았더니 일주일 만에 금방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짐을 옮겼죠. 어차피 집이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세를 주면 생활비는 걱정할 것이 없으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때가 아니면 아들 손주 며느리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보겠나 싶기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라고 한다면 고 씨도 자신은 없었지만 3년 정도는 괜찮겠거니 싶었죠. 그리고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래? 얼마나 나오는데? 둘이 살 때보다 10만 원은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고 씨도 자세히 보았는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이 살 때와 넷이서 살 때가 같을 리가 없었습니다. 둘은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집에는 여전히 고 씨와 아이가 있으니 말이죠. 그동안엔 몰랐다가 날이 조금 더워지니 금액이 티가 많이 나는 듯 했습니다. 에어컨도 켜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죠. 애기 젖병 넣는 소독기도 있고. 지난달에 제습기랑 공기청정기도 샀잖아. 며느리도 고 씨의 말을 들으니 틀린 말도 아니었는지 덧붙여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고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고 씨가 혼자 살 때는 아파트 내에서도 전기세가 특히 적게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밤에 불도 밤에 1~2시간 정도 켜놓는 것이 고작이었고 TV를 보거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전기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밥솥도 밥을 하고 나면 코드를 바로 빼놓았고 불필요한 전기는 쓰지 않았습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사람이 안 살고 있다고 오해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이도 여름 앞에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아껴도 에어컨을 참을 수는 없었죠. 어떤 사람들은 선풍기만으로도 버틴다고 하는데 고시는 안타깝게도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건조해지면 가끔 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름 몇 달 동안은 에어컨은 잘 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니 말이죠. 손주가 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고시의 허리가 안 좋아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이를 몇 시간만이라도 어린이집에 맡겼으면 했습니다. 집에서 육아 말고도 할 일이 많았고 말이죠. 어린이집이요? 그건 좀 그렇죠. 잠깐만이라도 보내자는 거야. 오전에 맡겼다가 점심쯤에 데리고 오는 건 어때?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오전에 병원도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할 수 있잖아. 할 일도 많고. 아, 그건 좀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며느리는 아이를 잠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고씨도 아직은 너무 어린가 싶어서 며느리의 뜻에 따랐습니다.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보내자는 말에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며느리가 무슨 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지우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그래야 언어 발달에 좋대요. 아직 말을 못 하잖아요. 돌이 지났는데 말이 조금 느린 손주였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며느리는 그게 집에만 있는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이랑 둘만 있다 보니까 언어 발달이 늦은 것 같아요. 굳이 고시를 탓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고시로서는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뒤에 손주는 어린이집에 보내졌습니다. 그러자 고시도 좀 살만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며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도 고시의 일이 되었는데 그러니 아이에게서 벗어난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했습니다. 모처럼 개인 시간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래도 오후 2시면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고씨가 청소하느라 작은 방에 들어갔다가 화면이 켜져 있는 컴퓨터를 발견했습니다. 보통은 아들 며느리 물건은 건드리지 않는데 지난해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투덜대던 며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껐다가는 뭐가 잘못될까봐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죠. 작은 방에 컴퓨터 저거 계속 켜두는 거야? 왜요? 안 쓸 때는 꺼놔야 되지 않아? 계속 돌아가는 소리 나던데. 엄청 뜨겁고. 아, 그냥 두세요. 쓸 때마다 껐다 켰다 하기 귀찮아요. 전기세 많이 나오지 그러면? 컴퓨터는 별로 안 나와요. 아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전기를 쓰는데 요금이 안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끄시면 안 돼요. 안 꺼. 끌 줄도 몰라. 아들이 신신당부를 했고 고씨는 신경을 껐습니다. 전기요금 걱정된다더니 다 거짓말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름은 찾아왔습니다. 일찍부터 더워져서 6월 초부터 에어컨을 켰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고씨를 식탁 앞으로 불렀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있던 고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왜 그래? 며느리의 심각한 표정을 보니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이거 7월 관리비 고지서거든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일과 겹쳐 보였습니다. 왜? 전기요금? 네?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고씨가 짐작해서 물었는데
역시나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전기세만 3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렇게나 나왔어? 그 정도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지난달에 하도 더워서 많이 틀기는 했습니다. 다음 달 전기요금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9월까지는 많이 더울 테니 말이죠. 누진세 때문인가 보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고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에어컨 켜두세요? 지우 없을 때도요? 손주는 아침 9시에 어린이집에 가서 2시쯤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10시만 되어도 덥기 시작하니 말이죠. 계속 켜두는 건 아니고 잠깐씩 끄기는 하지. 에어컨을 켜기는 하지만 에어컨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 중간에 껐다가 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켜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희 집은 거의 24시간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한낮에 에어컨을 끄라는 소리야? 계속 틀어두시는 건 피하는 게 좋죠. 차라리 밤에 끄고 자야지.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요? 황당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고 자신이 잠을 잘 자야 하니 밤에 에어컨을 켜고 낮에 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다 같이 있을 때는 켜두는 게 좋죠. 혼자 있으니까 내가 끄고 지내라는 거야? 계속 꺼두라는 게 아니고요. 1시간 틀면 1시간 끄고.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어이가 없긴 했습니다. 평소에 다른 데는 전혀 아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에어컨에 예민한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 외의 새는 전기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고씨도 휴대폰으로 검색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아끼는 법을 조사해봤더니 오히려 며느리와는 반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일정 온도를 설정하고 계속 켜두는 게 차라리 요금이 덜 나온다고 했죠. 그걸 찾아서 며느리에게 보여주니까 아주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그조차 상처였습니다. 여름이 되고 며느리나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에어컨이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결국은 고씨 혼자 에어컨을 틀고 있는 것이 눈꼴 시린 모양이었습니다. 같이 사니 이런 꼴을 다 보나 싶어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서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얹혀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오히려 아들 며느리 도와주러 와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더 적게 나올 리는 없었습니다. 온도는 잘 맞춰두었지만 날이 더 더워지니 요금이 줄어들 리가 없었죠. 어머님, 이달은 더 나왔어요. 한숨을 팍 쉬며 하는 말에 고씨도 울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와봤자 다음 달까지만 좀 많이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3달이면 100만 원이에요. 어머님, 그래서 시원하게 살았잖냐? 돈 벌어다가 다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속상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게 걱정되면 전기세는 내가 낼게. 고씨도 참지 못하고 버럭 외쳤습니다. 사실 바보 같은 말이었는데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내지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며느리는 얼른 주워갔습니다. 정말요? 진짜 그러실 거죠? 헛웃음이 나왔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눈치 보기도 싫고 에어컨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고씨가 맞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른 말이었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서러운 것보다는 치사한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전기요금이 줄줄이 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들네가 놔두라고 해서 건들지는 않았지만 컴퓨터부터 각종 충전기, 기계들, 집안에 있는 모든 콘센트들이 더 이상 꽂을 공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에어컨도 아들이 자취할 때부터 쓰던 게 안방에 걸려 있어서 전기를 많이 잡아먹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달 전부터 아들 며느리가 저녁에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빨래도 많이 나와서 세탁기와 건조기는 거의 매일 한 번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안 쓰는 충전기나 코드들을 절반 정도 뽑아두었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쓰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보름쯤 지나자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엄마, 식탁 옆에 꽂아뒀던 충전기 뺐어요? 그거 2주 전에 빼서 그 밑에 바구니에 넣어놨어. 아, 이거 왜 건드리셨어요? 선이 빠지려고 해서 건들면 안 되는데. 충전 안 되잖아요. 다른 충전기 많잖아. 그 충전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뭘 말하는지는 몰랐지만 아무튼간 아들은 고 씨에게 짜증이란 짜증은 다 냈습니다. 그럴 거면 얘기를 하던가 다른 데다 잘 챙겨놓던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린 아들이었다면 등짝을 한 대 쳐주고 싶었습니다. 나만 노력해서 뭐하니? 무슨 말이에요?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뭐라고 하질 말던가. 그거 꽂아둔다고 무슨 전기세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것뿐인 줄 알아? 책상 뒤에도 주렁주렁하고 침대맡에도 엄청 꽂아두잖아. 그거는 다 쓰는 거예요. 출근했는데 어떻게 써? 아들은 말문이 막히는 듯 조금 투덜대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 씨가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비단 전기요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 씨와 아들 내외는 사사건건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1년을 넘어서 거의 2년 가까이 같이 지냈는데 이 정도면 올해도 같이 살았습니다. 고 씨도 서운하고 서러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육아도 전부 고 씨가 하는데 집안일까지 고 씨에게 맡기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 아들 며느리 조금이라도 도와주잔 생각에 힘닿는 한 고 씨가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떠올리기는 싫지만 아이를 봐주는 비용은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받겠다고 하지도 않았죠. 월세가 들어와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으니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들 며느리도 어느 정도는 고 씨를 배려하며 지내야 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어느새 고 씨의 희생은 모두 당연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 씨가 아들 며느리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공과금을 어머님한테 내달라고 할까? 어떤 거? 관리비, 관리비랑 가스비도 전부. 전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많긴 뭐가 많아. 어머님이 그 정도는 내주셔도 되지. 어차피 어머님 여기 사시는 거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엄마가 장도 보시고 하잖아. 전기요금도 내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월세로 받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내야 되는데 그냥 공과금만 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안 돼? 그런가? 그런가 하고 중얼거리는 아들을 보고는 속에서 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고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애 봐준 돈은 왜 안 주니? 아들 며느리의 놀란 표정이 보였습니다. 월세 낼 테니까 애 봐준 비용이랑 집안일 해준 거, 그리고 장 본 거
그거 비용 다 정산해 줄래? 아우, 엄마. 듣고 계셨어요?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는 아들.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논리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 봐준 돈도 주라니까? 뭐, 공과금을 내? 너희는 양심이 있니? 애 봐준 돈이라뇨. 저희 덕에 엄마 살던 집 월세 줘서 돈 받으시잖아요. 그거랑 퉁치는 거죠. 내 집 세 준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건 월세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후 봐주려고 그러는 건데. 상주 도우미들은 그러면 공짜로 일해주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저희도 엄마랑 같이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가는 돈 많아요. 알게 모르게? 나는 무일푼으로 너희 집에서 노동하고 있는데 너는 그깟 전기요금, 그깟 가스요금 아까워서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 작당 모이라뇨. 됐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정말 치사하게 굴어도 지우 봐서 참았는데 해도 너무한다. 그만두다뇨. 집에 간다는 말이야. 집에 어떻게 돌아가요? 세입자가 있는데. 공과금 얘긴 그냥 해본 소리예요. 세입자 있어도 곧 만기되면 나갈 거야. 그러면 너희 집에서 나도 나가마. 새로 구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미쳤니?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이유 없어. 고 씨가 돌아서자 아들 며느리가 당황하며 붙잡았습니다. 당장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기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세입자가 정말로 한 달 뒤에 이사를 나가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한 달이면 아들 며느리와 합가 생활을 청산하는구나 싶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세입자 나가면 집 비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지 마시고 차라리 그 집을 팔면 어때요? 뭐? 그렇잖아요. 저희도 작은 집에 전세 살고 있고요. 거주가 불안정한데 어떻게 애 키우면서 살겠어요. 당장에 엄마 가시면 애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그 집 팔아서 저희 다 같이 살 집 사는 게 어때요?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아마도 저들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 타입도 아니었고 그냥 두면 애도 길러주고 집안일도 공짜로 해주니 말이죠. 됐다. 다음 달에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얹혀 산 월세는 줄 테니까 너희도 정리할 건 정리해. 뭘 정리해요? 애 봐주고 일한 돈 한 달에 250만 원씩 계산해서 줘. 250만 원이요? 그럼 갓난 아기 때부터 새벽에도 봐줬는데 그 정도면 싸게 받는 거야. 무슨 소리세요? 그 돈을 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먼저 얹혀 산다고 관리비 내라고 했던 건 너희 아니야? 그건 그냥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뜻이 어찌됐건 간에 달라고 했을 거잖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월세도 넉넉하게 계산해. 그래서 차액은 지금까지 같이 산 기간 동안 계산해서 통장에 넣어라. 그리고 며칠 뒤에 고 씨는 먼저 아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여동생 집에 몇 주 머물렀죠. 애를 어떻게 해요? 지우도 어린이집에 오래 있으니까 힘들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회사 퇴근 시간 때문에 늘 전쟁 같아요.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고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만 키워달라고 했습니다. 참 염치 없는 부탁이었죠. 다들 그렇게 키워. 너희만 유별날 거 없어.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남들이 봤을 땐 행운이야.
이렇게 가버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쫓아낸 거잖아. 저희가 언제 쫓아내요. 꼭 문 열고 엉덩이 걷어차야 쫓아낸 거니? 며느리도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돌아간다면 고 씨는 호구 중에 호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은 평생 손주 볼 거 미리 실컷 본 셈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좀 조용히 혼자서 지내고 싶었습니다. 남 눈치 볼 것도 없이 아들네로 들어가기 전처럼 말이죠. 그리고 받기로 했던 돈은 언제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아들도 며느리도 정신을 차릴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사람을 쓰자니 돈이 많이 들고 육아뿐만이 아니라 둘이서 밥해 먹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돈 안 들고 편한 삶을 자신들이 걷어찼으니 할 말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죠.